지금 뭐 교습생들도 좀 있고 우리가 역학 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사이클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간단한 내용 정리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우리가 다루는 게 뭡니까 하면 역학이잖아요, 그죠?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번 시간에 새로운 친구들한테 하기 위해서 힘이 없었을 때 정지 상태거나 등속 직선운동합니다라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그지? 그러면 운동 방향으로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운동과 나란하게 일정한 힘이 작용되면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가속도가 0보다 더 큰 가속도가 양인 운동과 시간축에 대해서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가속도가 음인 운동으로 소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가속도와 양인 운동은 무엇입니까? 하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마다 같은 방향. 그렇다면 가속도 음인 운동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걸린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시간축에 대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이건 이동 거리를 쓰든지 변이를 쓰든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얘는 어떨까요? 시간에 대해서 변이 s를 주었습니다. s 쓰면서 이동 거리를 썼습니까? 변이를 썼습니까? 변이랬잖아요. 변이라고 s 썼잖아요. 이동 거리가 아니라. 변이로서 따지면 여기까지는 전진했죠. 이후부터 뭐한다? 후진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가수가 양인 게 쉬워? 음인 게 쉬워? 당연히 양인 게 쉽지. 가수와 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라고 얘기했죠. 속도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V0 처음 속도에서 VT 될 때 이게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 변화에 대해서 V-V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1번 나옵니다. t가 넘어갈게요. at는 v-v0 즉 v 꼴 v0 플러스 at라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공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v0 처음 속도고 v-는 나중 속도였을 때 요게 뭐가 된다? 가속도와 시간의 곱이다 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두 번째 변이 S 물었습니다. 결국엔 X축 시간축 Y축 속도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면적이 전체적인 이동거리 변이라고 쓸 수 있죠. 가수가 양일 때는 참 뭐 어렵지 않은데 음이 되면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간 걸 다 따지겠고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을 즉 전진했다가 후진했으면 빼줘야 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단 양도를 해봤습니다. 시간 t일 때 요 사표 면적은 v0의 t입니다. 이 삼각형의 면적 어떻게 됩니까? 하면 x축이 t고 y축이 at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요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것을 쓸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게 적분, 반면 여기 올라가는 것을 미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미적분 누가 개발했다? 뉴턴 개발합니다. 3번 특히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유용한 공식인데요. v0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입니다. 이건 1번식의 양변을 제거하면 1번의 양변의
제곱하면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배 V0 AT 플러스 A제곱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요 식에서 이 A를 뽑아내면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요게 바로 변이 S를 쓸 수 있어서 등가속도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다라면 요 세 가지 공식을 1, 2, 3 요 세 가지 공식을 자유자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별개로 평균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 나눠주면 되는데요. only 등가속일 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V 플러스 V0 플러스 V 파이널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 합의 반을 평균 속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요게 2분의 V 플러스 V0 플러스 V 할까? 2분의 V0 플러스 V 처음 속도 나중 속도 합의 반 그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등가속 때만 쓸 때 했습니다. 등가속 아닌 그런 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속도와 양인 운동의 대표적으로서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퉁 떨어지는 거지. 특히 자유 낙하할 때 1초, 2초, 3초일 때 그 순간 속력과 그리고 그 낙하 거리 이것들은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 낙하 운동할 때 얘는 V0는 제로고 가속도는 중위가속도만큼 나오는데 이때 9.8 쓰는 거는 중학교 애들이나 쓰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10m/s 제곱을 쓰고 있습니다. 즉 1초 시간 때마다 속도가 얼마씩 10m/s씩 속도가 증가되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축을 주는데요. 참고로 이 자유낙하의 개념은 중3 내신 수준에서 나옵니다. 다만 그때는 9.8을 써요. 산수에서 귀찮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1초, 2초, 3초 지날 때 고등학교 때는 10m/s의 속도가 되었어요 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9.8이 됐다고 합니다. 산수유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9.8이 편합니까? 10이 편합니까? 당연히 10이 편하죠. 그치? 예, 여기는 20m/s이 되네요. 30m/s까지 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가만히 놔뒀어요. 1초 지나잖아요 합니다. V관 1초일 때 속도는 합니다. 예, 10m/s이 됩니다. 2초 지났잖아. V2 20m/s이 되겠고요. 3초 지났어요. V3 이건 30m/s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되겠습니까? 1초, 2초, 3초일 때 속도의 변화가 그냥 처음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4초일 때는 40m/s고 5초일 때는 50m/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초가 내려간 거리는 합니다. 이 삼각형이 1초가 내려간 거리가 되겠죠. H1은 하겠습니다. H1은 1 곱하기 10의 삼각형 5m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내려온 거리가 H1 5m 내려왔습니다. 2초 내려갔어요. 2의 20의 삼각형입니다. 20m 내려오죠. H2는 20m 내려옵니다. 그럼 H3 3초 지났잖아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3초 지났어요. 그러면 3의 30의 삼각형이니까 45m 내려옵니다. 알겠습니까? H3 45m. 그러면 요 3초 떨어지는 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초 때 5m 내려가 있습니다. 2초 때 추가적으로 15m 더 내려가서 20m 내려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3초일 때 추가적으로 25m 더 내려와서 토탈 45m 내려온 겁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됐나? 요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0초, 1초, 2초, 3초일 때 위치입니다. (1초, 2초, 3초) 때는 무한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익숙해지셔 달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음이 될 수 있는 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연직 투상을 쓸게요. 연직 투상은 위쪽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위로 올려보내면 V제로는 0보다 더 큰 위쪽 방향을 했으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걸리는 운동 방향과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가 걸리는 이런 걸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쏘아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연직 투상 운동에 대해서 X축, 시한축에 대해서 Y축 속도축을 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됐어요? 등가속 공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V equal V0 플러스 AT. 최고점에 도달했다는 뜻은 순간속도가 0이라는 거죠. V0 가속도가 마이너스 G의 T입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T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G분의 V0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10m/s로 V0가 있을 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릴까? 1초면 최고점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V0가 20m/s래요. 그럼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은 2초면 되겠다는 겁니다. 30m/s라고요? 3초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나? 그렇다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리 H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변이 S는 어떻게 쓸래?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최고점에 도달했으니까 라지 H를 쓸게요. 됐어요? V0에 T 대신 뭘 쓰라고? G분의 V0를 쓰라고.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고 걸린 시간이요? G분의 V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는 결과 2G분의 V0 제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G는 당신 10m/s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H1 쓰면 5m 올라갑니다. 20m 올라갔잖아요. H2 쓰잖아요. 얘는 20m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30m/s 쏘아 올리면 어떨까요?
3초 올라가고 최고점까지 높이는 45m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놈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역시 마찬가지 x축, 시간축에 대해서 했을 때 처음 속도가 10m/s 하면 이렇게 갑니다. 1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 속도가 20m/s 하면 2초 동안 올라갔다가 2초간 도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처음 속도가 30m/s라고요. 3초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30m/s로 만약 쏘아 올린다면 하는 거예요. 30m/s 쏘아 올리면 1초 동안 얼마 올라갑니까? 하면 변이 S 0에서 1초까지는 25m 올라갑니다. 30에 20에 반띵 평균이 25m/s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나머지 S 1에서 2초 동안 올라가는 거면 20에서 10m/s가 되거든요. 평균 15m 올라갑니다. 마지막 S 2에서 3초간은 5m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낙하할 때 1초, 2초, 3초 되면 여기 투사 올리면 1초 동안에 여기까지 올라가고 25m 올라가고 이해됐어요? 0에서 1초 사이에 1에서 2초 사이에는 15m 올라가고 마지막 3에서 2에서 3초 사이에는 5m 올라가서 순간 정지 t=꼴 3초일 때 정지됩니다. 처음 속력 V0가 30m/s로 쏘 올리면 말입니다. 말씀 이해됐어요? 이 내려오는 것과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건 워낙에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니까 1초, 2초, 3초 때 높이라든지 낙하 거리라든지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돼서? 그럼 4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게 35m 더 내려오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비율값들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공식화해서 쓸 수도 있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여유롭게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질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직관적으로 따다다닥 튀어나와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니까요. 자연학과 1초, 2초, 3초 하는 거 연지투삼 30m/s 그러면 1초, 2초, 3초 이해됐어요? 4, 5, 6 얼마든지 연속해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되겠어요? 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역학이 있는데 그 앞에 붙는 게 고전역학 또는 뉴턴역학이에요. 뉴턴역학.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법칙 세 가지 뭡니까? 그렇지.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의 크기는 질량 m에 직접 비례했습니다. 질량 큰 놈이 관성이 크거든 하겠습니다. 얼마나 빠른지는 관심 없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돼요? 반면 F 관성력이라 불러주는 게 있는데요. 관성력. 가만히 정지해 있던 물체가 갑자기 급 출발하면 뒤로 확 쏠리는 이런 느낌 받잖아요. 급정하면 앞으로 쏠리는 느낌 받잖아요. 그런 힘을 우리는 관성력, 가속 좌표계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설명할 때 가상적으로 잡히는 게 관성력 됩니다. 대표적인 관성력이 원심력이에요. 그렇다고 느끼는 힘 말입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성력 이건 어떻게 씁니까? 하면 MA 쓰는데요. 이때 가속도의 방향 앞에 마이너스 씁니다. 뭔 말입니까? 하면 급출발 가속도 방향과 반대방의 힘을 받는, 급정가하면 가속의 방향과 반대방의 힘을 받는 요 얘기를 쓰기 위해서 관성력은 마이너스 가속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올라갑니다. 그 위쪽 방에 가속도가 걸리다 보니까 관성력은 아래쪽으로 잡혀요. 그래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순간 좀 무거워지는 느낌 받는 것은 관성력이 중력 방향으로 잡히기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가속도인데요. 이 가속도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결국엔 F 이꼴 MA가 불러주는 이런 놈이죠. 1kg짜리가 1m/s 제곱 가속도를 가질 때 우리는 1N이라는 힘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힘인데요. 힘이라는 것은 결국엔 다른 이름은 상호작용됩니다. 상호작용. 힘은 혼자 작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와 분필을 당겨가는데 분필이 지구를 당기는, A가 B한테 어쩔지 하니까 B도 A한테 어쩔지 한다는 그런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을 이해하는 게 물리에서 굉장히 큰 난제예요. 학생들이 작용 반작용을 잘 못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8톤 트럭에 꽉 부딪혔어요. 8톤 트럭이 받는 힘이 클까요? 오토바이가 받는 힘이 클까요? 같다는 거예요. 8톤 트럭이 오토바이 가해주는 힘이나 오토바이가 8톤 트럭에 가해주는 힘이나 서로 같다 됩니다. 깡패 주먹이 내 턱을 딱 때렸어. 내 턱이 받는 힘이 커? 깡패 주먹이 받는 힘이 커? 같다는 거예요. 오이씨 근데 아무리 봐도 턱이 훨씬 아픈데 그 턱에 감각점의 개수가 많아서 아픔을 크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입니다. A가 B한테 어쩔지 않으면 B도 A한테 어쩔지 않는. 이해됐어요? 알겠나? 근데 요 작용 반작용과 꼭 항상 나오는 게 뭐야? 힘의 평형이죠. 작용 반작용은 합성할 수 없는 힘의 관계입니다. 반면 힘의 평형은 합성해서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알짜 힘이 0이다. 힘의 평형 관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인 대표적인 놈이 수평면에 물체를 놔뒀어요. 이 질량체 M에 뭐가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중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놈이 물체 M이었어요. 질량체 M이니까 중력 작용하죠. 근데 내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왜 그래 하면 바닥면이 이걸 떠받치는 힘이 있네요. 이걸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중력과 수직 항력이 무슨 관계에 있다? 힘의 평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실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 질량체 M에 대해서도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겠죠. 실에 매달려 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고 실에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걸 우리는 장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이 장력이 무슨 관계에 있다? 힘의 평관계에 있다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래서 꽤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구가 있네요. 책상이 있겠고요. 됐습니까? 여기 위에 책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F1 했습니다. F1은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라 했습니다. 이 F1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한번 써볼까 했습니다. F1과 작용 반작용 F2라고 해요. 지구가 책을 당기는데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책이 지구를 당기는 이렇게 있어야 F1, F2가 작용 반작용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지구가 책을 당겨요. 책이 지구를 당겨요. 있습니다. 그래서 F1, F2는 어떤 관계 있다? 작용 반작용 관계 있습니다. 맞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3 해볼게요. F3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F3와 작용 반작용에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책이 책상이 책을 해야 되겠죠. 이해했어요? F4 합니다. 책이 책상을 누른다고 그럼 그와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책상이 책을 이제는 누르는 거와 반대로 떠받치는 일을 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F3와 F4가 무슨 관계 있다? 역시 작용 반작용 관계 있습니다. A가 B한테 어쩌저쩌니까 B도 A한테 어쩌저쩌더라. 이런 관계를 뭐라고 본다? 작용 반작용 관계입니다. 그럼 이런 F1, 2, 3, 4 중에서 힘의 평행관계 있는 놈은 누구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찾아놔야 되겠습니다. 중력과 수직 간격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중력은 F1, 2, 3, 4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중력은 지구가 특정 물체를 당기는 이게 중력입니다. F1이 지구와 책을 당기는 이게 중력입니다. 그럼 수직 간격을 찾아야 되잖아요. 수직 간격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F가 이게 수직 간격 관계입니다. 결국엔 수직 간격과 중력 F1과 F가 서로 힘의 평관계예요. 주의할 것은 그럼 F3와 F2가 또 힘의 평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힘의 평관계는 F1과 F3가 힘의 평관계예요. 여기서 F1, F4가 힘의 평형. 반면 F1과 F2 작용 반작용. F3, F4 역시 작용 반작용. 그쵸? 이해됐어? F1, 2, 3, 4의 크기는 전부 다 같습니다만 말의 의미상 볼 때 평형의 의미와 작용 반작용 의미는 따로따로라는 거죠. 알겠어?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면이 책상을 떠받치는 해보자고요. 지면이 책상을 떠받치면 책상의 무게만큼만 떠받치면 될까요? 제가 잘해야 되죠. 그래요. 이런 그림이네요. 여기가 large m, 이쪽이 small m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지면에 대해서 놓여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B에 걸릴 중력은 하겠습니다. B에 걸릴 중력은 large mg만큼 걸리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A에 걸릴 중력은 하겠습니다. 스몰 mg만큼만 걸립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주는 힘이 있는데요. 이 수직항력은 기호로 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B 바닥면이 A를 떠받치는 N1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mg면 되죠. 이해됐어요? N1은 mg면 됩니다. 그렇다면 요 바닥면 B가 떠받치는 수직항력 N2는 하겠습니다. 라지 mg면 된다고요? 아니죠. 뒤에 스몰 mg까지 더 있어야 됩니다. A, B를 함께 떠받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겠어요? 말씀하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용설저울에 걸리는 무게 웨이트 1을 봤더니 10N이래요. 이 자석에 작용되는 R자인 크기는 얼마입니까? 정지 상태잖아. R자인 0이죠. 됐어? 결국엔 이 자석을 당기는 중력이 얼마 걸린다? 10N 걸리겠고, 이걸 위로 끄집어 올리는 용설에 걸린 탄성력, F 탄성력. 이랬어요? 결국 이쪽에 실에 걸린다면 장력이 되겠죠. 됐어요? 그게 얼마? 10N 걸려서,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서, 즉 이 W1, 이 자석의 무게가 10N 됐던 이유는 이 자석의 무게가 중력의 크기가 10N이었다. 장력도 탄성력도 10N 걸렸다. 그래서 정지 상태니까 R자 힘의 크기는 0이다. 정지면 R자 힘이 0. 맨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정리해봐. 자, 이 저울에 걸린 묶음은 20N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저울 위에 물체 B를 놔뒀는데, 20N이 걸리고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B의 무게가 얼마짜리라고요? 20N짜리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나? 맞다겠나? 이걸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저울이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눈금이 20N이 아니라 21N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N이 아니라 1N 더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B하고 위쪽에 있는 자석 A라고 할까요? 이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했겠습니까? 청력이 작용했겠네요. 즉 B는 이쪽에 M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원래 B의 무게 20N에다가 플러스 1N의 자기력이 아래쪽으로 작용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얘 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10N일까요? 위쪽에 A하고 아래쪽에 B 있었잖아요. 청력이니까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B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A가 눌러주는 힘이 1N이에요. 이해됐어? 그렇다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일까요? 이것도 1N이죠. 서로 1N이에요. 이해됐어? 무슨 관계로? 자극반전 관계로. A, B 사이의 작용은 청력은, 자기력은 1N으로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9N이 되는 거고요. 맞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워낙 용출이 7.6톤인데 이건 얼마 될까요? 그러면? 제가요. 16년 된 거잖아. 30N이겠지. B 자체가 20N인데 AB 사이에 자기력이 10N 걸리면서 A를 위쪽 10N 걸리다 보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용수를 잘라내도 저기 또 가만히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A가 10N, B가 20N 합해놓고 30N이 저울에 눈금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되겠어요? 되니? 밀폐된 용기였습니다. 역시 저울이 있고요. 새가 이렇게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새가 있습니다. 무게를 보니까 30N이래요. 됐습니까? 새가 파닥파닥거리고 있습니다. 날개짓 하고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 눈금은 얼마 될까요? 재볼까요? 새가 30N 날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날기 위해서는 아래쪽으로 30N 자기 무게만큼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저울에 걸립니다. 30N 그대로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그림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인가요? 정리해 주십시오.